네, 동명대학교와 함께하는 조치안 클래식 음악 포럼에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동명대학교 학부교양대학의 박근혜 교수입니다. 오늘도 상쾌한 아침이죠? 네, 2주 전에는 저희가 가을에 만났었는데 2주가 지난 오늘은 겨울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동명대학교 함께하는 조치안 클래식 음악 포럼 이제 거의 4계절을 함께 맞이하고 있는데요. 음악과 함께 하시면서 아마 올 한 해는 개개인적으로 더욱더 일상이 아마 더 풍요롭고 아름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11회차 음악 포럼이고요. 저희가 2주 뒤에 이제 마지막 차 음악 포럼을 남겨놓고 있는데 아마 도시락 받으시면서 설문지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보시면 앞쪽과 뒤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심성의껏 조금 체크해 주시고 나갈 때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11회차 음악 포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켠에 있던 그랜드 피아노가 오늘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또 강연해 주실 강연자께서 또 멋진 연주로 또 아침을 열어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1회차 음악 포럼 우리 그레이스조 교수님의 강연자 소개와 함께 활짝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강연자 분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특별한 시간을 또 잠깐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부산에서 또 자라나는 예술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자라나는 우리 스타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그런 어린 앞으로의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초등학교 4학년의 우리 김서연 학생을 특별히 이 시간 동명조찬 포럼 여러분들한테 아침을 깨워주고 싶다는 그런 열정으로 달려왔습니다. 23년도에 한 67번 전국 학생 콩쿠르 나가서 우리 부산 연서초등학교 4학년인 친구인데요. 굉장히 많이 상을 휩쓸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부산의 리더분들께서 더 응원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또 부산에 큰 별의 스타 피아니스트가 또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문효진 선생님 강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쇼팽 즉흥곡 1번 우리 김서연 학생의 연주로 오늘 열어보는 거 어떨까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우리 김서연 학생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세요. 서연 학생 반가워요. 네, 더 큰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을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곡이죠. 쇼팽의 네, 아주 서정적이고 그런 곡입니다. 우리 오늘 강연해 주실 우리 문효진 선생님도 어렸을 때 이런 모습이었지 않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아주 멀리서 물 건너 왔습니다. 네, 제주에서 오셨고요. 한 15년 앞에 프로필 보이시죠? 호주에서 올해 공부를 하셨고 오늘은 특별히 인상주의 시대와 예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드뷔시의 음악, 정말 드뷔시 하면 또 모네를 또 빠뜨릴 수 없는데 모네의 그림, 베를린의 시, 그들이 만들어낸 빛의 예술이라는 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뭐 피아노도 들려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열려있는 것 같은데 오늘 아주 좋은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오늘 그림과 이런 모든 것을 조금 아우르는 그런 강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클래식을 기반으로 문효진 선생님은 15년 전부터 조금 자기만의 크로스오버적이고 그리고 또 자신만의 색깔을 담은 그런 음악을 작곡하고 그리고 연주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니스트뿐만 아니라 자신의 곡들을 표현하고 하는 작곡가로서도 굉장히 많은 곡들을 내면서 음반을 내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많은 것들을 또 드뷔시의 곡과 그리고 드뷔시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운드 오브 제주 대표로 되어 있고요. 모차르트 한국 콩쿠르 제주 지부장으로 또 일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뒤에서 서연이 보고 다음에 모차르트 콩쿠르 나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강연해 주실 우리 문효진 선생님 큰 박수 맞이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이쪽에 놔주세요.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대로 저는 문효진이고요.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도 여기 계실 텐데요. 오늘 이렇게 이 아침에 너무 추우셨을 텐데 아침 드시러 오셨고 이렇게 음악 들으러 오셨고 또 따뜻하네요. 여기 오니까요.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모여서 음악과 미술과 예술을 얘기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우리 그리스조의 정말 놀라운 기획으로 올해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또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이제 유럽도 다녀온 얘기도 들었는데요.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들이 잘 지속이 돼서 이 부산 지역의 글로벌한 CEO들과 많은 예술 주도가들이 여기서 많이 배출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순서예요. 인상주의 시대와 예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상이라고 하면은요, 우리 첫인상 있잖아요. 여러분들 연륜도 있으시고 내공도 있으시니까 딱 보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 인상 어떠신가요? 제가 보기보다 굉장히 털털하고 굉장히 소탈한데 이상하게 굉장히 저를 까탈스럽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거는 이제 사진을 봤을 때 그렇고요. 막상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의 좀 성격과 성향이 좀 드러나지 않나 싶어요. 이 첫인상이라는 게요. 이 연구 결과를 보면 3초면 된다고 합니다. 남자 볼 때 그쵸? 1, 2, 3 하면 딱 들어오거나 패스하거나 그 인상의 하나의 같은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임프레시즘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미지들을 그려낸 것들이 그 시대의 이 예술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있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 그리거나 뭐 누군가의 이야기를 가지고 상상 속의 이야기를 그렸거나 했을 텐데 인상주의 시대부터는요, 이 작가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 자체가 소재가 된 거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심상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모네와 드뷔시와 베를린의 이 시들이 왜 그 시대를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5가지 순서를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도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네, 드뷔시,
오늘도 계속 음악이 나왔는데 중간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를레는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런데 모네는 화가고 드뷔시는 음악가고 베를레는 시인입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항상 상상을 하죠. 글이 떠오르기도 하고 누군가의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장면들이 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각이라는 거는요, 하나에 국한되지 않아요. 이 음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철학이거든요. 철학에 있어서 음악적으로, 미학적으로 또 이제, 글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공감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 프랑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요, 모든 음악과 미술과 이런 감각들이 다 하나로 묶였던 아주 벨 에포크, 모든 것이 하나가 됐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빼놓을 수 없는 드뷔시의 클라드 두 룬이라는 그 달빛이라는 음악을 제가 오늘 마지막 연주를 해드리고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이 인상이라는 것은요, 정의를 내리자면 누군가 또는 어떤 것에 대해 얻는 순간의 생각, 느낌,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감각으로 받아들이죠. 사람에 따라서 감각의 농도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글을 읽었을 때 굉장히 크게 와닿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림을 봤을 때 그런 사람이 있겠고, 또 누구는 멜로디를 들었을 때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감각이 저장이 되는 거겠죠. 이 상상과 기억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쫙 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지금 이제 그리스조가 기획했던 이 1회차부터 순서대로 아마 쫙 온 걸로 알고 있어요. 14세기, 15세기까지는 1500년 동안은요, 우리의 모든 예술들은 종교적 신을 위한 예술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다 배제하고 사람이 아닌 그 누군가를 숭배하고 거룩하게 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이 되었었는데 1500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왕권과 신권이 거의 동일시 되면서 점점 누군가의 대상이 사람으로 내려오죠. 왕, 궁정음악, 귀족, 무엇인가 굉장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내려오면서 음악들도 궁정음악, 교회음악에서 이제 왕궁음악, 그러면서 왈츠를 많이 추고요. 특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술이 집중이 되죠. 그러면서 점점 17세기 내려오면서 엄청나게 화려하게 또 세속적이기도 되고요. 18세기에 이제 클래식 시대가 되면서 우리 개인으로 좀 더 돌아가자.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이제 결국에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많은 발전들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밖에 나오게 되고 여자들도 일할 수 있다. 많은 우리 공장에 노동자들이 되면서 우리 인권을 좀 알아봐 달라. 그러면서 모든 예술의 집중이 나의 개인, 내 개인의 감정, 누군가를 향하는 마음의 표현의 도구로 많이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마지막에 인상주의 시대에 보면요, 굉장히 많은 사실은 사조들이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자연주의, 음악, 미술 분야에도 굉장히 많은 사조가 있지만요. 오늘 기억하실 거는 인상주의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화가로 보면 모네, 드가는 발레하는 움직임을 많이 그린 사람이고요. 르누아르 역시 이제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클레드 모네를 보면은요, 아무리 돌이라도 빛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빛 자체가 소재로 봤던 그 관점 자체가 저는 대단한 발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네는요, 실내에서 그림을 그리지 않고 모든 도구를 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얼마나 준비물이 많았겠어요. 지금도 그림을 하나 그리려면 도구가 굉장히 많은데 과감하게 밖으로 나간 거죠. 친구들이 굉장히 말렸어요. 너 뭐하는 짓이냐?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해야지. 그런데 나는 빛의 찰나를 기록하고 싶다. 본인만의 화풍을 만들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이 다른 시각에 본다라는 것은 시간차를 둔다는 거거든요. 같은 공간에 하루 종일 있으면
건물은 그대로 있지만 모양은 그대로지만 심상은 계속 바뀌어요. 이 시간의 예술인 거거든요. 이 자연 속으로 정말 빠져드는 거죠. 그리고 이 계절의 변화를 보면 계속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잖아요. 오늘 오시면서도 어제부터 굉장히 추웠다고 들었어요. 이 부산이. 갑자기 옷장에 급하게 옷을 꺼내 입고 이런 변화들이 우리 감정에 굉장한 변화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 모네는 눈에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고자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전까지 많은 풍경화를 그렸고 많은 정물화를 그렸지만 그 대상이 주인공이 아닌 그것을 통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것을 발견한 것이 인상주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을 좀 볼게요. 바다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이 바다 그림인데 파도를 한번 보시면요. 굉장히 색깔이 절제돼 있고 움직임이 있지만 뭔가 실루엣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림이고요. 이 그림 역시 바다 수면을 보시면 굉장히 사실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냥 멀리서 봤을 때 그려진 하나의 전체적인 이미지로 보이실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고요.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unrise. 그래서 이 그림은 모네가 바다의 아침을 정말 지금과 같은 아침에 가서 부둣가에 가서 그림을 그린 건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침 바다 같으세요? 바다 맞나요? 배가 있고 저 멀리 해가 뜨고 있고 왼쪽에 보면요 돛대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근데 돛대가 있는 듯 없는 듯 안개에 가려져 갖고 실루엣만 보여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이 바다의 그림이 이 파도를 친다라기보단 하나의 그냥 움직임이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해의 생명력이 느껴지는 그런 터치입니다. 그래서 모네는 이 그림을요 제1회 인상주의 전시에 출품을 하거든요. 그런데 비평가가 와서 엄청나게 비평을 합니다. 제목이 인상 해돋이거든요. 이거를 패러디해서 인상주의 전시다. 근데 그 비평의 말이 그를 독보적으로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화가로 만들게 되거든요. 이렇게 사람은 도전을 했을 때 좌절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또 한 번에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프랑스에 있는 루앙 대성당입니다. 같은 장소를요, 얼마나 많이 갔을까요? 지금 제가 6개밖에 안 갖고 왔지만요, 30개나 그렸어요. 30개나 그렸다라는 거는 그 이상을 그렸다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앞에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 건물을 본 게 아닌 거거든요. 이 건물에 비춰지는 빛의 모양을 그리고 싶었던 겁니다. 사진으로 담을 수 없는, 영상에 담겨지지 않는 그 빛의 찰나를 얼마나 상상을 하면서 그렸겠어요. 색깔만 달라도 빛이, 두 번째 사진만 봐도 정말 빛이 아주 많은 것 같고요. 붉은색은 해가 질 때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색깔, 새벽, 안개 꼈을 때 다양한 색깔에 의해서 우리의 느껴지는 이미지는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이 모네는 또 계속해서 이 이미지를 계속 개척해 나가죠. 수련이라고 해서요. 250개의 작품을 본인이 직접 만든 그 마당과 연못에 물에 비친 것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실제로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요. 이 모네의 그 갤러리에 가면 어마어마한 정말 이 공간을 다 덮을 만하게 큰 사이즈로 아마 수련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을 정도로 아주 멋있는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이 모네가 그린 이 뿌연 하늘이 진짜 이미지였을까요?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이 사이즈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제가 윌리엄 터너라는 사람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영국의 한 시대를 좀 앞섰던 사람인데요. 이 윌리엄 터너는 굉장히 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매니아였어요. 그래서 산업 발달이 엄청 되고 공장들이 막 생기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현실 상태를 다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그림도 보세요. 좀 비슷하지 않나요? 몇십 년 더 앞섰던 그림인데요. 하늘, 바다, 이 증기선, 지금 뭐 불이 나는 상황들까지도 다 시작과 끝이 보이지 않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정말 웃긴 게요. 실제로 공장 매연이 너무 많아서 뿌연 하늘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예술적으로 생각했던 그 인상주의의 그 이미지들이 실제로도 하늘이 뿌였대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들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자연주의가 시작되면서 모네도 그런 시작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음악 얘기로 조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주인공 드뷔시인데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드뷔시 아니라고 드부시라고. 프랑스 말로 드부시라고 해야 된다고. 예, 드부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드뷔시가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준 작곡가죠. 딱 들으면 뭔가 환상이 일어날 것 같고 일루전이 딱 나올 것 같고 멜로디 라인이 갈 듯 말 듯, 보일 듯 안 보일 듯, 잡힐 듯 안 잡힐 듯. 이 과연 어떻게 표현을 했길래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벨에포크 몽마르트 언덕 그 프랑스에는 매주 화요일에 말라르메라는 아주 프랑스의 유명한 시인의 집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 만나는 거예요. 매주 화요일 만나면 뭘 하겠어요? 식사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 작품들을 소개하고 술단 한잔 하면서 내 작품 발표도 하고 비평도 하고 이랬을 텐데 그게 굉장히 자유로웠던 시간이었죠. 그 안에는 모네, 드가, 말라르메, 베를레와 같은 시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안에 음악가로서 드뷔시도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 드뷔시는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습니다. 음악가 선배한테 받은 게 아니고요. 시인들, 화가들한테 굉장한 영감을 받아요. 그래서 드뷔시가 했던 음악들의 시작은 멜로디가 아니라 이미지였습니다. 요즘들은 많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요. 그 시대는 그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틀을 깼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오늘 드뷔시가 관능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관능 에로티시즘이잖아요. 예술 지금이야 뭐 에로스 사랑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자유롭지만 그 시대는요 금기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쭉 정말 종교음악 경건하게 15세기, 16세기, 17세기 계몽운동하면서 내 음악도 아주 적절하게 소나타 해오고 아름다운 쇼팽의 시대가 오면서 녹턴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 고백도 하고 하지만 가장 깊이 인간의 욕망을 면밀하고 집중적으로 표현한 것은 정말 드뷔시였거든요. 끌어낸 거죠. 속에 있는 것들을.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 저도 작곡을 하지만 이런 화성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전에 드뷔시가 감동받았던 말라르메의 한 편 시를 한번 볼게요. 목신의 오후. 오늘 조금 일찍 와서 식사하셨으면 오늘 음악이 나왔습니다. 드뷔시 음악 아까 나왔는데요. 목신의 오후가 들려졌고요. 제가 좀 이따 멜로디만 조금 들려드릴 텐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시입니다. 말라르메의 장편시인데요. 130줄이 있는 장편시를 읽고서 내가 이거를 음악으로 만들어 봐야겠다. 그리스 신화에 나올 법한 판이라는 목신, 나무의 신이죠. 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뭐 염소의 모양을 갖고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목신인데요. 목신이 어느 날 꿈을 꾸던 중에 전날 보았던 이 목욕하는 이 요정들이 떠오른 거죠.
이 사랑하는 감정들이 막 자꾸 올라오면서 비너스도 만나게 되고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키스도 하고 싶고 안고도 싶은데 이게 다 꿈이었다는 거죠. 이 환상을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했을까? 네, 이런 관능미 넘치는 이 음악은, 이 시는 음악으로도 표현이 되었고, 당시에 니진스키라는 아주 당대의 아주 유명한 발레리노가 또 이렇게 직접 작품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에서 목신의 오후 발레 검색하시면요, 100년이 지났는데도요, 너무 현대적이고 일부러 이집트에 나오는 것처럼 평면적으로만 춤을 춥니다. 지금 모양 보시면 굉장히 뻣뻣해 보이죠. 이게 360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리스 신화에서 살아나온 것처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평면적으로 춤을 춥니다. 굉장히 현대적이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게 충격적일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관능미 넘치는 음악을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실제로 이 피아노 건반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도레미파솔라시도 순서대로 보시면 아시겠죠. 건반은 뭐 모를 수 있어요. 뭐 건반이 몇 개가 있냐, 뭐 검정 건반이 몇 개 있냐, 뭐 여러분들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화음을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1층, 3층, 5층이 딱 만나면 도미솔이 됩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장조 도미솔이라고 하죠. 아주 기초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잠깐 건반을 만지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도미솔이라고 하면 가장 기초적인 1도 화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조라고 하고 메이저라고 하거든요. 근데 3층에 미를 보시면 왼쪽에 검정 건반이 보이실 거예요. 살짝 미끄러져 갖고 마이너스 3이 되면요, 살짝 마이너, 네, 단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늘 사용했던 코드였어요. 그런데 도레미파에서 뭔가 불협화음인 듯 마찰이 일어나죠. 근데 듣다 보면요, 어울릴 듯 안 어울릴 듯 어울리게 됩니다. 이것은요, 중세시대의 악마의 화성이라고 해서 대위법에 금지가 됐었던 코드였어요. 근데 이것을 드뷔시가 깨고 나는 이걸 쓰겠다. 난 악마의 화성을 쓰겠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음악을 만들었는데, 오늘 들었던 목신의 오후를 들으시면은요, 이렇게 뭔가 갈 듯 말 듯 이렇게 음악들이 이어지는 증사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드뷔시가 관능적인 음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베를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베를린은요, 상징의 시인입니다. 이 상징이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돌려서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상징이라고 하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상징이라는 것들 외에도요, 그 전까지 이 문학들도 하나의 서사를 얘기하거나 사실적으로 얘기하거나 직관적으로 얘기했다면, 이 프랑스 시대에서는 모든 것들을 상징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드뷔시는 어렸을 때 베를린의 데모의 집에서 피아노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들락날락거리는 이 베를린을 어렸을 때도 보는데 굉장히 철딱성이 없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파리 시청의 서기관으로 일하면서 오랜 시간 글을 많이 썼는데요. 그 글을 쓴 것들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이 가을의 노래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가을날 바이올린의 긴 흐느낌, 단조로운 우울로
내 마음 쓰라려. 종소리 울리면 숨 막히고 창백히 옛날을 추억하며 눈물 짓노라. 그리하여 나는 간다. 모진 바람이 날 휘몰아치는 대로 이리저리 마치 낙엽처럼. 여기 가을 타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제 가을 좀 끝나고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베를린은요, 음악적인 표현을 좀 썼어요. 바이올린이 갖고 있는 느낌들을 여러분 상상하시면 막 밝고 유쾌하기보다는 조금 우울하기도 하고 좀 슬픔을 표현하는데 아주 적합적인 악기죠. 종소리라는 거는요, 나의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종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깨우치게 하는 거잖아요. 종소리가 딱 울렸을 때 나의 옛날의 그런 생각들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술의 세계라는 것이 우리가 규제했던 것들을 넘나드는데요. 이 베를린이 여러분들 혹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가 연기했던 랭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베를린이 그 시대에 동성애로 엄청나게 그 프랑스를 떠들썩했던 장본인입니다. 자기보다 정말 띠동갑이 넘는 그 젊은 작가한테 반하죠. 근데 그 반한 이유가 뭐냐면요. 본인은 이미 다 이룬 시인이에요. 아주 권위도 있고. 근데 어느 한 친구가 자기를 찾아왔는데 너무 야성적이고 거침이 없고 그 사람의 그 젊은 영혼의 예술 세계가 너무 부럽고 너무 동경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그리고 드뷔시 역시 굉장한 바람둥이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매일 사랑 고백을 하고 음악적인 얘기, 문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어떤 여자가 안 넘어오겠어요? 실제로 2명의 여성이 드뷔시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면 얼마나 많은 여자들과 음악과 예술의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 프랑스 몽마르트 언덕이 만들어 놓은 이 음악 세계, 예술 세계, 일상과 일탈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디디더 오늘의 세계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모네가 이렇게 서서 작업을 했고요. 드뷔시가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 사람들이 모여서 음악을 듣고 있죠. 이게 다 실제 사진입니다. 그리고 압생트를 마시는 베를린. 영화에도 보시면요. 이 베를린의 마지막이 굉장히 아파서 돌아가셨지만 압생트라고 굉장히 독한 술이 있습니다. 에메랄드 색깔이에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요. 맨날 하는 말이 압생트 2잔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초록 색깔 잔에 위에 무슨 설탕을 넣고 위에서 뭘 쏟으면 이게 녹으면서 이제 술이 되는데 엄청 독한 술이고 싼 술이어서 반은 고흐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정말 돈이 없었던 예술가들이 많이 즐겨 마셨던 술이라고 합니다. 역시 옆에 압생트 앞에서 글을 쓰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했던 이 3명의 예술 세계는요. 이렇게 일상보다는 일탈을 꿈꿨고 그 일탈을 통해서 예술적인 환상을 꿈꾸고 그 꿈을 실현해낸 대표적인 예술가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자면요. 모네는 뚜렷하면서도 얇게 붓질을 했고요.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표현을 하면서 모호하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변화하는 빛과 시간 예술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뷔시는요. 몽환적이고 관능적이고 희미하게 새로운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요즘은 너무 많이 쓰는 화성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시대는 아주 충격적이었다는 거. 너 어떻게 그 화성을 쓸 수 있어? 선생님이 하지 말랬는데.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시대를 열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역시 베를린 역시요. 데모가 피아니스트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음악을 들으면서 자랐겠어요. 음악적인 표현이 아주 자연스러웠겠죠. 그래서 모든 시에 음악적인 상징이 들어가고 순간적으로 감각을 묘사를 하거나 현실을 환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우리 드뷔시가 했던 말 중에
음악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게 있어요. 자, 음악은 물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이고 변화하는 산들바람에 의해 묘사되는 곡선의 연주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음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악보를 보고 열심히 연습해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드뷔시는 이렇게 음악을 만드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드뷔시의 달빛은 아까 베를린의 시에서 출발합니다. 이 베를린의 시예요. 베르그마스크 어떤 지역인데요. 거기에서 여행을 갔다가 느꼈던 감정들을 가지고 음악을 만드는데 이 베를린의 시를 가지고 달빛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베를린의 시를 가지고 작곡한 드뷔시의 달빛 연주를 할 거고요. 강의는 여기까지 제가 하고 연주를 하겠습니다. 네. 이 아침에 달빛을 연상하라고 하는 게 참 그렇긴 하지만요. 여러분들 좀 눈을 감고 내가 생각하는 달빛 모두가 다 다르겠지만요. 시를 좀 보시면서 달빛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심상을 주거든요. 많은 작가들이 달빛에 영감을 많이 받습니다. 슬플 때도 달빛을 보고 기쁠 때도 달빛을 보고 최근에 우리 슈퍼문도 봤었죠. 그럴 땐 굉장히 또 기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달빛이 주는 이 심상이 차가워 보이면서도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고 조금 더 나의 이야기들을 꺼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동기부여를 주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네가 얘기했던 이 빛 그리고 달빛이 드뷔시가 얘기했던 달빛들 표현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빛을 내가 표현한다. 작가는 뭐 그림을 또 그리겠지만 작가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빛을 표현하라고 했을 때 바로 빛이 표현이 될까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 동기부여가 있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빛을 연구를 하고 어떻게 그려지는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표현이 돼서 나눌 수 있는 것까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10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달빛 연주 들려드릴게요.
네, 제가 인상주의 음악은 하나밖에 준비를 못했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제가 공부를 할 때 드뷔시의 음악을 제가 선생님한테 가지고 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효진아, 가서 그림을 좀 보렴. 네? 그림이라뇨? 그림을 보면 답이 나올 거야. 왜냐면 그때 제가 불꽃이라는 음악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불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잠깐만 제가 치면요. 이렇게 좀 뭔가 알 수 없는 움직임인데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특별히 포인트 폴리즘이라는 그 점묘주의라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점들밖에 없어요. 쉐라 같은 그림들인데요. 이게 음악이 이제까지 아는 건 선명한 음악이었단 말이에요. 모차르트, 쇼팽 굉장히 확실한 멜로디였는데 드뷔시 음악은 이미지다 보니까 점점점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멜로디고 뭐가 반주고 뭐가 메인이고 뭐가 서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경계선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테크닉이었구나. 그 모호한 것.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했어야 되는데 반대로 분명하게 하지 말아야 돼. 그것을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멀리서 보면은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안 보이는. 그러면 멀리서 보이게 연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의 터치도요. 17세기 우리 바하의 음악 같은 경우는 우리 건반 음악의 성경이라고 합니다. 아주 확실하게 선명하게 표현을 해야 하고요. 페달 없이. 그런데 모차르트, 베토벤 시대가 되면서 피아노도 페달이 3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표현들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쇼팽이 시작이 되면서 아주 화려한 왼손과 아까 우리 서현 학생이 쳤죠. 아주 음악적인 것들이 발달이 됐는데 드뷔시 음악은 세게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피아노는 치는 게 아니라 만지는 거다. 건드는 거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도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됐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헤어지기가 좀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음악 은상주의도 얘기를 했고 또 드뷔시 음악도 연주를 했지만 제가 제주도에 가서 제주의 음악들을 좀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통 그렇잖아요. 고향에서 다시 돌아간다면 금이환영하고 싶지 않나요? 저는 이제 제주도 정말 촌에서 이게 섬에서 살다가 늘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나 성공하고 돌아오리라. 그래서 열심히 호주에서 유학을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 무엇인가 대단한 걸 하고 싶었는데 이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 한국에서 아시지만 굉장히 생소하고 즐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들이 불렀던 노래들, 엄마들이 불렀던 노래들이 무엇이 있을까 좀 찾아보게 되는 여유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굉장히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느영나영, 웡이자랑, 이어도사나, 제주에 혹시 해녀가 있는 곳이 아시나요? 예. 그분들의 그 투박한 노래들이 조금 더 새로 리폼이 돼서 재현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제가 제주도 다시 돌아간 지 7년이 됐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클래식과 연관된 일들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곡 정도 제가 만든 음악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섬 제주라는 곡인데요. 유학생활을 하고 모두 이제 고향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겠지만 특별히 다 제주도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제2의 고향 아니신가요? 그래서 제주도 가면 360여 개의 오름이 있습니다. 매일 올라도 매일 다른 오름이 있어요. 그 정말 하나는 둥글고 뾰족하기도 하고 숲이 많기도 하고 민둥산이기도 하고 이름도 다 제주어로 돼 있거든요. 그곳에 올라갈 때마다 보이는 그 언덕들이 있어요. 올라가면 다 보이거든요. 그 제주 그리고 여러분들 가신 맛집도 많이 가시겠지만
밭담, 돌담, 이 제주에만 있는 그 돌들이 있습니다. 그 화산에서 나오는 그 화산섬인데요. 그래서 제주에만 있는 그 돌담, 이 밭담길이 있어요. 이 돌들이 숨 쉬는 돌이기 때문에 농작물을 보호를 했고 동물들을 보호를 했고 많은 역할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이 제주의 유산들을 가지고 어떻게 저의 시대에 제가 할 수 있는 걸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계속 저는 음악들을 만들어 가는데요. 그 섬 제주 들려드릴게요. 예, 영원한 바람이 되어가요. 사우전 윈드라고 굉장히 유명한 인디언 구전시예요. 마릴린 먼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많은 명사들의 이제 추모식에 불렸던 시거든요. 근데 이것을 일본의 아라이만이라는 작곡가가 먼저 작곡을 해서 알려진 게 한국어로 넘어오면서 이명주 씨가 천의 바람이 되어를 노래를 불렀고 김효근 선생님이 내 영혼 바람되어를 리메이크를 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제가 먼저 이제 피아노 곡으로는 한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노래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매니아들만 아시고 이제 그렇긴 했는데 저의 음악의 시작이 그때 이제 제가 영혼은 바람이 되어라는 음악을 만들었는데 제가 정말 언제 연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요, 이 시인은요,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 많이 아시겠죠? 오히려 하늘나라를 간 사람이 남겨진 사람한테 위로를 보내는 거죠. 나 너 옆에 있어. 네 옆에 꽃에도 들에도 바람에도 구름에도 하늘에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 잘 있어. 이런 뜻이거든요. 굉장히 슬픈 듯하지만 초연하듯이 누군가한테 말없이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한테 위로를 하고 싶으시다면 영혼은 바람에 대어 시라든가 음악을 보내주시면 참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아침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좋은 추석 되시기 바라겠고 마지막 12회까지 마무리 잘하셔서 2023년 예술로 시작해서 예술로 끝나는 여러분들의 일정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효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11회차 멋진 강연과 함께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주신 우리 피아니스트 우리 문효진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인상주의 시대와 예술이라는 주제로 11회차 강연을 또 열어주셨는데요. 마지막에 들려주신 연주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는 그런 아침 선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동명대학교 함께하는 조찬 클래식 음악 포럼이 이제 11회차이고요. 이제 마지막 28일입니다. 마지막 회차를 남아두고 있는데요. 다음 회차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대강당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네,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